안녕하십니까.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구준데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주제가 전혀 안 되는데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저는 학부만 졸업하고 가방끈도 짧아서 대학원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대신에 검사로 20년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10년 근무를 하면서 조금 특이하게 다른 분들은 주로 수사일선에 많았지만 저는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라는 데가 프랑스의 사법연수원입니다. 거기에 외국 판사 검사를 위한 연수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99년부터 2000년까지 연수를 하면서 이론도 배우고 파리지방검찰청하고 파리지방법원에서 심리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팔자리 없이 2007년에 주 프랑스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OECD 본부가 파리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뇌물 방지회의 정부대표로 2년간 또 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평에 있는 그쪽에 유럽인권재판소 그런 게 있는데 그쪽에도 제 담당 업무여가지고 해서 조금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저것 글 쓸 기회도 있었고 한데 아무래도 법무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이제 실감을 하고 있었고 제가 틈틈이 좀 정리를 해줬던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견해가 요즘 너무 시끄러워서 저도 요즘 작년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국경제신문 작년 5월 칼럼에 제가 법조인 망국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지금 모든 상황에 다 둘러봐도 나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법조인들이고 근데 특히 작년에 비상경 사태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그거는 우리나라 엘리트의 최고 정점에 있다는 서울대 법대의 실패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실패가 아닌가 또 법조인의 실패가 아닌가 저도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함께 생각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이란 뭐냐? 라고 했는데 오노레드 말자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큰 파리는 잡고 큰 파리는 못 잡고 작은 파리는 잡는 거미줄이다 라고 말자이 얘기했고요. 동양의 법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비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울이 박지 못하면 어둡고 저울이 바르지 못하면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법이다라고 해서 법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나누라고 전부 다 부정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다시피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정치가 이 법과 어떤 영향을 맺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나라가 왜 이러나 절망감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85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85년이면은 50 말기이고요. 대학교 3학년 때 6.29를 경험하고 87년 민주화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586 세대인데 그 시절에 저희들은 나라가 왜 이럴까 이 50 군사정권만 끝나면은 좋은 세상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고대가 항상 5월 어린이날이 개교 기념일이거든요. 저희가 입학 40주년이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과연 바뀐 게 뭔가 거창하게 역사는 진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역사는 진보하는 것인지 너무나 많은 회의를 갖고 며칠 전에 입학 40주년을 맞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좀 가볍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그거는 사유재산권 보장이고, 그런데 사유재산권 보장과 아울러서 지식재산권, 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을 과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흥망을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1600년대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독점법을 통과시켜서 국왕이 자의적으로 특허증을 남발해서 그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막았고, 특히 1987년에 미국 연방헌법을 만들 때는 아예 그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걸 아예 헌법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1조 8절 제8항에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량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라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아예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를 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의 그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그것이 자본과 합쳐지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고 응용 기술, 그 다음에 생산 프로세스 기술로 가장 선구적으로 특허권을 인정했어요. 그 결과가 막강한 독일의 과학산업, 우리가 잘 아는 머크, 바스프, 바이엘, 베링거일이라는 같은 독일의 막강한 그 화학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제도적인 기반이다,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1880년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에디슨이 전국 특허를 받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디슨이 받은 특허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디슨이 정부를 발명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회사를 키웠고, 이때 제일 많이 그걸 한 게 웨스팅하우스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제도나 정책이라는 거 체제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한가? 1445년에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 40년쯤 지나서 이분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히리 2세인데 이분이 이슬람 교도의 아랍 인쇄기 금지 칙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엘리트층이 지식을 장악하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뒤늦게 1727년에 오스만 제국의 인쇄기 반입을 허용을 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1400년대에 인쇄기가 발명돼가지고 엄청난 지식혁명과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8세기 초에는 이스탄불에 8만 명의 필경사가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80년 기준으로 문자 이동률을 보면 오스만 제국 시민은 한 2, 3% 정도 문맹을 면했는데, 당시 잉글랜드의 성인 남성의 60%, 성인 여성의 40%가 이미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국가의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그 다음에 법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이 결국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우리랑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는 맨날 금속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에서 우리 그런 금속활자를 이용해가지고 서적 발행이 활발했나요? 그 다음에 조선에 서점이 있었습니까? 조선 숙종 때 잠깐 서점이 등장했다가 없어졌다고 하고, 결국 조선 왕조도 이슬람 제국하고 똑같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보면은 조금 만들었던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강행실도라든지 용비어천가라든지 그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서, 유교 질서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의 출판만 좀 허용을 했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양반과 사대공개들이 이 지식과 정보를 독점을 하면서 조선 왕조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오스만 제국이나 조선이나 결국 비슷하게 흘러갔던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역사에서 깊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법전이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제2차 대불 동맹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합스부르크 왕가를 비롯한 기존의 보수 세력들이 이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이 넘어올 경우에는 자기들의 조직 기반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싸우는데 결국은 프랑스 혁명군들이 승리를 하죠. 근데 그때 프랑스 혁명군들은 가서 전역 지역에 그냥 정복만 한 것이 아니라 농노제라든지 공건적인 토지제도 등 개혁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유럽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의 예로 독일의 나사우 오징의 공정령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소장군이 230가지의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 부여금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군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한 다음에 그런 공건적인 족쇄를 갖다가 다 풀어버리고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나폴레옹 법전입니다. 나폴레옹은 로마법을 정비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상을 법제화한다 해가지고 나폴레옹 법전, 특히 민법전을 만드는데요. 그 나폴레옹 법전이 지금 우리나라의 민법의 토대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대륙법계 민법의 토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나폴레옹 법전이 끼친 영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면 19세기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 특히 서유럽 지역은 예외 없이 상황화가 성공했는데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죠. 그러면서 러시아를 점령하지 못하고 또 동유럽은 전통적인 옥모제 같은 것들이 너무 강고해가지고 거기는 이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동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서유럽의 운명을 갈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국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법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의 법치관념이라는 게 우리나라 조선의 법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법관념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중국에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은 왕이나 지배자가 지시한 사항을 성문화하고 권력자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계약,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건데 법치주의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 권력자 내지는 통치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지배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게 아주 간단한 의미의 법의 지배, 법치주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먼로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미법에서 커먼로우는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커먼로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우치지 않고 커먼로우라는 그 깊은 의미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게 다가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정치 수단으로서의 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의법치국이라는 거,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법은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라는 것이 이 동양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어떤 법사상이 아닐까. 그래서 프란시스 무카야마 같은 정치학자는 중국은 법치주의나 책임주의, 책임연구 원칙에 따라서 통치권 제한하는 근대국가는 아니었고 책임성을 보장하는 수단은 도덕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경국대전이거든요. 경국대전인데 당연히 조선도 도덕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법보다 도덕이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도덕 정치를 구현하는 정치 수단에 불과했고 사법권은 조선만큼 정치 권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사건 분립 얘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그 사법권의 독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대적 사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 권력과 사법권의 분리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거는 근대적인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기 이후에 반상제, 양반과 쌍놈을 나누는 반상제가 초법적인 사회 제도로 확립이 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법에 대한 피해의식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앙 권력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지방의 토호 세력들 그런 분들이 이 향약 규범, 향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농촌 차원에서 향벌, 그러니까 자치적인 어떤 법을 만들고 제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적 제재가 행했는데 여기에서도 양반과 상민, 쌍놈들의 그 차별이 극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준법을 많이 얘기하고 법칙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이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게 이런 유감 뿌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법칙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이 동명회 교수님이라고 지금 역사학 교수로 계신 서울대 국사과를 나오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한국 군대 형사재판 제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선의 법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과 사법의 미분입니다. 한마디로 원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목격 사람을 찾고 거기에 목격자든 아니면 목격을 하겠든 어쨌든 그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목격 사람을 찾고 구금하고 또 고문하기도 했었고 특히 아정이나 등교 군인들 수직 비용도 전부 마을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탈까지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행해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주리를 튼다든지 인주로 지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행행했고 자백을 받을 때까지 무제한 후금을 했던 것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판결의 확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1심, 2심, 3심을 거쳐가지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관계, 법률관계는 더 이상 뒤집히거나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안심하고 뭔가 이제 행위를 할 텐데 이게 확정이라는 제도가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재판에서 이겼는데 이게 언제 또 뒤집혀질지 모르는 항상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사회적 행복 보호가 너무나도 불안했던 체제가 조선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판권을 가진 기관이 병렬적으로 존재를 해서 여러 개의 재판기관이 난립을 한 것, 이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령이 있었고, 관찰사가 있었고, 형조, 의금부 등등 나눠가지고, 형조에서는 이렇게 재판하고, 의금부에서는 저렇게 재판하고,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통일적인 법 집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법 집행 이론성도 결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반과 달리 관료들의 범죄는 의금부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했는데 상민의 범죄는 형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벌에 차별이 생기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권무죄, 유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처벌을 안 받고 권력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 이런 일이 많이 일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일제의 조선 침탈이 시작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진회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일진회가 제일 먼저 한 게 재판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불공정 재판을 한 전국의 사법관이나 감찰사, 수령에 대해서 면직을 해달라거나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런데 인도 기록부인은 조선의 이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결국 여기가 조선의 약한 골이구나라고 해서 1906년에 시정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재판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법권 집단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해금 입사 사건의 이준 열사 있지 않습니까? 이준 열사가 검사였어요. 검사였는데 1907년에 비리를 저지른 법부, 그러니까 법무부인데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형사국장을 비리 혐의로 조사해보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법부는 당시 아마 상관 고소죄가 있었나 봐요. 상관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이준 당시 검사를 체포해가지고 퇴영될 때 공장 획대를 선고해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만 명의 군중이 모여가지고 이준을 석방하라고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종이 놀래서 100대를 감형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사 이중을 헤이그 밀서로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1907년에 있었는데 요 다음에 1907년에 정미 7주와 한일 10년 친위협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긴 게 을사보호조약이죠. 그래서 사법권을 빼앗긴 조약이 정미 7조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일 친위협약 제3조의 사법사무와 행정사무의 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독립신문이나 매일신문에 이게 논설하고 칼럼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은 실로 희망하는 하나의 계량은 제3조의 사법사무를 행정과 구분한 것이보다 금일까지 한 명의 관찰사가 무관과 행정관 및 재판관과 기타 각양을 겸한 자가 많았던가 이는 부패의 원인이나 계량이 확실히 필요하니 근본 이 규칙을 적절하게 진행하면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리로다 라고 대한매일신보가 논설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항성신문도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법권이 독립됨으로써 인민의 분명한 판결을 받아서 권리가 보호되겠다고 환영한다더라고. 이 정기 7조약의 규독 3조 사법사고와 행정사고의 분리에 대해서는 조선에서 굉장히 된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인 판사들이 법원이 설립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조선 백성들이 원님한테 재판 안 받고 전부 다 일본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하고 굉장히 평이 좋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의 어떤 그 재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역사적인 얘기는 하고 결국 왜 제도가 중요한가? 저는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3만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냐 5만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냐 했는데 저는 김영란법이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도가 문제인지 프랑스 사례와 곁에서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이죠. 김두관이 여기 보면은 김두관이 보면 여기 그때 여야 대선주자 재산 전환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이때 김두관도 출마했을 때 재산이 7,800만 원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에릭TV라고 김두관 아들이 남긴 페이스북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는 영국 사우스햄튼 솔렌트 대학교에서 풋볼 스타디에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2학년 학생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김두관이 7,800만 원 재산을 신고를 했을 이 무렵에 아들은 영국에 가서 6년인가 7년인가 영국 유학을 합니다. 풋볼 스타디 저거를 유학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무렵에 또 딸도 중국의 인민대학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어디에 나왔을까요? 두 번째로 볼까요? 잘 아시는 임종석입니다. 임종석도 여기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시절에 4억 3천만 원 재산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임종석 딸인데요. 임종석 딸이 이 시카고 아트스쿨에서 유학을 하면서 찍은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끼고 있는 팔찌가 까르티에인데 1,580만 원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드니예요. 시드니 하버 브리지인데 여기에서 여행 가가지고 자기가 이게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하는 거죠. 찾은 거죠. 그런데 보면 이거 말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사진 인스타그램에 막 올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김두관도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종석도 봤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돈으로 이 자녀들의 학비를 어떻게 되냐라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신문 칼럼도 쓰고 이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무뎌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이분 많이 보신 분이죠. 김상조 문재인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으로 퇴임을 하는데 한번 보죠.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하는데 2017년입니다. 이때 재산 17억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요게 2021년인가요? 2021년에 정책실장 시절에 23억 4천만 원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17억부터 23억까지 한 5, 6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돈은 그 생활비를 빼고 한 달에 계속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와야만 이 재산이 늘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언론 기사를 검색을 하기는 했지만 찾아보지 못한 부분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뭔가 다른 정당한 수입원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분은 자기가 청렴하다고 상민처럼 낡은 가죽 가방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한성대 교수를 지냈고 그리고 그 경실련인가요? 거기 참여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정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정책실장을 하면서 5년 동안 공무원밖에 한 것도 없는데 과연 저 재산의 출처가 무엇인가? 저는 이분들이 부패를 했다고 제가 단정은 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적인 한마디를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프랑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형법 321-6조에 부패 범죄자의 일정 책임 정한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5년 이상 구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이들에게 집단 형태로 이익을 제공한 사람과 일상적인 연관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활 방식에 상응하는 자금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보유한 재산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구금형과 7만 5천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그 범죄자에게 허위 재산 출처를 정당하도록 돕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일한 형을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패 범죄는 물론이고 5년 이상 처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김두관 아들,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의 딸 같은 경우에 당신 유학 자금이나 그 여행 자금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소명하지 못하는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7만 5천 유로 벌금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김영란법에 청탁금지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일정 책임 전환 규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재산이 늘었는데 이 재산을 소명하시오.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 하나만 들어갔다 그러면 아마 그 김두관이나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같은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금 전문 하나가 부패를 줄이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하거나 그 기로에 섰다는 것, 그만큼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재산 유용죄라는 법이 또 있어요. 프랑스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아서 문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왜 사냐, 그거 왜 국가 돈으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 공간에 딸인지 사인지 딸 누군지 아들 누군지가 들어가서 재건축인가 뭐 하는 동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프랑스 같으면 전부 이 공공재산 유용죄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10년 이하 구금형이 징역인데요. 10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100만 유로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했는데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될 공공재산을 설정 목적으로 유용한 일체 유익을 처벌합니다. 즉 여기에 밥 사는 것도 다 처벌해요. 밥 사는 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설정 목적으로 누구를 친지들을 초대하거나 해가지고 공간에서 만찬을 베풀거나 하는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전부 다 부패 범죄로 다 처벌이 되고요. 실제로 엘리제 궁에서는 프랑스 국민사는 엘리제 궁에서는 거기서 식사비로 얼마를 지출했고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거를 갖다 물병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걸 다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여기 이제 시락 대통령인데요.
시락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파리 시장 재직 시에 공화당이었는데 공화당 당원 19명을 위장시켜 실제로 일을 안 하면서 마치 이제 일을 하는 직원인 것처럼 등록을 시켜가지고 140만 유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기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불소추특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재판을 받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실제로 처벌까지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와 피용이라고 그 총리가 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람이 낙마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됐어요. 프랑스와 피용도 국회의원 시절에 부인하고 가족들을 자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허위 등재를 시켜놓고 27년 동안 100만 유로를 급여 수령을 했는데 이 전부 공공재산 유용죄로 처벌이 됐고 결국 이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참 운이 좋았던 게 제일 유력한 여당 주자가 보수당의 주자가 낙마를 하면서 마크롱이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부패 범죄적인 정책 재앙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재산 유용죄 이런 조문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 공직사회가 얼마큼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장스 프랑스에서 안티코르시용이라는 그 프랑스 반부패청인데요.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이사벨 제구조라고 제가 국립사법관학교에 연수를 할 때 우리 지도법관이었어요. 지도사법관이었는데 이 지금 프랑스 반부패청의 청장으로 지금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반가웠는데 이 프랑스가 2016년에 20년 만에 대대적인 반부패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올란드 사회당 정부 때 부유세 75% 세금을 불리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주무장관이 제롬 하이작 예산부 장관이었는데 그 주무장관이 스위스에 비밀리에 하고 있던 들통나서 난리가 났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올란드 정부가 사회당 정부가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에서는 우리 반부패 제도가 완전히 고장났다. 다시 원점에서 점검을 해서 잘 착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016년에 반부패청을 하면서 대대적인 반부패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반부패청이 의미가 있는 것이 입법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간 부분하고 공공 부분을 아우르는 전 세계 반부패 제도의 표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부패 제도의 표준이라고 큰소리 칠 정도니까 뭔가 대단한 내용을 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반대해서 제가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문도 하고 감독도 하고 예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감독 기능입니다. 여기에 제재위원회가 있어요. 제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고발이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시정명령 같은 걸 할 수 있는 제재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좀 강력한 게 공직자 이해관계 등록 제도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제 이해관계 등록 이런 문제가 이해충돌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관리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번 직접 이 프랑스로 가서 여기 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 공직자 이해관계 등록 제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되게 실무적으로 궁금한데 일단 그 보고서 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누구다 하면은 사전에 팽촌, 그 다음에 사전에 팽촌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반부패청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정책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한다. 예를 들면 산자부에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이 있는데 그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의 친척이나 인척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하려는 정책 방향과 뭔가 관련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그 중앙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다 관리를 해가지고 전부 부패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 그 대선 국면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냐 그 부분에 제가 제일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요. 결국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 그러면 결국 이런 거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도 여야 어느 당 할 것 없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그 반부패 업무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업무하고 행정심판 업무하고 해서 거기에 한 분야로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결국 반부패 문제고 핵심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청을 만들어서 반부패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식의 프랑스든 어디든 그걸 해야 된다. 특히 제가 이제 OECD의 반부패 정부대표를 2년 동안 담당을 하면서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지만 2년 동안 회의를 계속 담당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가 한 30년 정도 부진적인 것 같아요. 듣도 못한 얘기를 거기 OECD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OECD에서 권고하는 권고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금융비밀 같은 것도 OECD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문제를 많이 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금융계좌 추적한다고 하면 금융계좌 추적 받아야 되죠. 그런데 금융계좌 추적을 받는 게 사실은 부패 방지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좀 지장을 받는 제도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리검찰청에서 2000년에 연수를 할 때 그때 한국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연결 계좌 추적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 A 계좌에 대해서 계좌 영장을 받았는데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B, C 계좌로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 계좌에 대해서 받은 영장을 가지고 B, C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느냐가 그때 법원하고 검찰이 굉장히 싸움이 붙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프랑스 검사한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프랑스 검사가 눈이 동그리면서 야 니네 나라 한국에서는 계좌 추적하는데 영장 받냐? 그래요. 받지. 그랬더니 야 그러면 한국은 반드시 부패가 아주 만연해 있을 것이다 라고 제 면전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니네는 그 한국도 등기제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냐. 등기제도가 있듯이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가기를 하면은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적으로 세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범죄와 관련해서 계좌를 들여다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아예 우리 프랑스 검찰은 공문 하나 보내면 예를 들면 김종민 이름 해가지고 딱 보내면은 김종민 이름으로 계좌를 해서 프랑스 내 모든 계좌 내역을 한 2, 3일 내에 프랑스 구체청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하고 2, 3일이면 다 주는 그 프랑스하고 아예 부패수사 같은 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금 한참 더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왜 이제 법치가 지금 자꾸 이렇게 정상되지 못하고 하는지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 외환의 죄를 범한 제하고 제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간단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어떤 법원이나 프랑스 행정당국도 증언을 위해서 프랑스 대통령의 출두를 요구할 수 없으며 프랑스 대통령은 재소나 취조, 예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요. 자,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 상대로 지금 대법원장 상대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청문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현직 대통령이다 할 때 우리가 대통령 청문회 하겠다라고 만약 했을 때 우리 못 나간다. 대통령은 청문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여기서는 없죠.
근데 프랑스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상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헌법조차도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입법 기술의 어떤 차이, 입법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놀라게 되는데 이거는 소추라는 거는 너무나 기초적인 관념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소추는 그 프랑스에서 발견된 제도인데 이것이 독일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심 수사라는 게 소추라는 거는 검사가 아니고 프랑스는 수사판사라는 독특한 예심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판결을 분리하는 사법기능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기능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 제도가 생긴 건데 우리나라 그 똑똑한 사람들이 소추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재판이 포함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소 절차만 포함되는 거다. 기소 절차만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수사 절차까지 해석해야 된다. 라고 그 똑똑한 법조인들이 이 소추 개념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그 법률가들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법조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탄핵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탄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 65조 1항이에요. 근데 탄핵의 대상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안보장, 헌재 재판관, 법관, 당연히 대법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들, 다 전부 다 법률에 정하는 공무원들이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에요. 그런데 탄핵 소추도 제재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제재의원 다수가 찬성으로 의결하면 탄핵 소추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3분의 2 이상만 찬성을 하는 거고 탄핵 소추 시에는 자동으로 직무로 정지되는 이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탄핵은 남미에서 이미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구글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거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통령 탄핵제도 A matter of law or politics 라고 이런 세 가지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제가 어느 것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아르헨티나 한번 보면은 1980년 민주화 이후에 83번의 탄핵 소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도 5명 대통령이 탄핵으로 해임되거나 또는 탄핵되기 직전에 사임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탄핵도 그제 내일경제의 칼럼에 쓰셨던데 두 명의 대통령이 대법원장 탄핵에 전례했고요. 필리핀의 두테르테하고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탄핵한 사례가 있답니다. 이것 말고도 칠레 등등에서 남미에서 이 탄핵제도를 엄청나게 활용해서 정치적 의미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탄핵은 결국 민주주의에 감춰진 시한폭탄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 헌법 65조 1항이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헌법에 숨겨져 있는 시한폭탄이었고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의회가 대통령이나 정부 강요 그 다음에 법관 탄핵 권한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별로 눈길을 주지 못했는데 막상 우리가 이번에 탄핵 사태를 맞으면서 프랑스 같은 나라가 왜 의회에 탄핵 권한을 안 줬는지 이제는 좀 제가 이해가 좀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두서없이 순서 없이 그냥 파트를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했는데요. 우리 추미애 지금은 잊혀졌지만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억나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늘 했던 윤석열 당시 경찰청장 때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박범계 그때도 이제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검사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논란인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독립만 보장을 하면은 그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됐을 때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균형을 찾는 제도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온 자료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검찰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 보면 여기에 8조에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권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대통령이 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죠.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권을 문제로 해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라 저렇게 수사해라 라고 지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5년에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데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딱 한 번 행사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 김종민 검찰총장이 거기에 항의해서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검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딱 한 번 발동이 됐었는데요. 1957년에 조선 의혹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치 부패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는 뇌물 사건이었는데 그때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이라는 법무상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그때 내각이 그때 아마 요시다 내각이 했는데 그것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 지휘권 행사 한 건으로 내각이 공개할 정도로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 사건의 지휘권이라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일반적 사건의 지휘권은 그냥 성범죄자를 철저히 단속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준을 풀니까 그러면 절대 수사라. 어떤 일반적인 형사 정책에 대한 지시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체적 사건의 지휘권이 이런 문제가 된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행안부 장관은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국가수사본부 요번에 보셨겠지만은 국가수사본부는 그동안 이제 독립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적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적절하게 국가수사본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게 문제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검사의 지휘권 자체가 더 이상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경찰 권력을 통제할 건가가 굉장히 숙제가 되거든요. 공수처나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검찰을 해체해서 공소청하고 중앙수사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수사 지휘권 문제가 앞으로 첨예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원래는 준비를 안 했던 건데 갑자기 너무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도 청문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법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국회법 근거가 보니까 일어난다. 근거가 국회법 65조에 청문회 개념인데 중요한 건 심사와 국정조사나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심사하는 상관없는 거고 국정조사는 당연히 아니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현재 계속 조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전혀 청문회를 할 수 없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정면으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지금 흔들어서 지금 전국법관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법관회의는 틀림없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라고 아마 뜻을 모은 겁니다. 지금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법관회의 소집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을 당신이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가지고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으니 당신 물러나시오 하면서 아마 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고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법관 지원 문제, 이것도 좌파 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족보가 있는 수십 년 동안 써먹던 방법이에요. 2004년에 베네수엘라 찰레스 정권이 들어서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책에 보면은 혁명적 측근을 두명했대요. 어떤 사람이 혁명적 측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20명에서 32명으로 임명을 하니까 다수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결과 9년 동안 정부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판결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도 헌법재판관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려가지고 완전히 헌재를 바꿔서 헌재를 갖다가 자기 정치적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력자들이면 누구나 유혹을 받는 것 같아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을 했는데 재선할 때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법안도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뉴딜 법안 그 연방 대법원에서 족족 다 우연 판결을 내고 이래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엄청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사법부 제조직 법안이라는 이런 걸 추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상원과 하원이 다 루즈벨트의 집권 민주당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그 법안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루즈벨트의 사법부 제조직 법안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위험하게 짝이 없는 헌법정신 포기행위이고 전례도 없고 정당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갑자기 30명 늘린다고 그랬다가 지금 100명 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간 건가 물론 대법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법관이라는 거는 보통 일본도 13명이라고 그렇고 대부분 12명, 13명 이 정도로 그러는데 그냥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당연히 100명을 누가 임명합니까?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헌법재판관은 국회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임명권이 있지만 대법관들은 나중에 국회 동의를 받거나 청문회 절차를 거치나 이런 것만 차이가 있죠. 임명권자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고 대법관도 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여기에 5월 2일자 경향신문 단독 기사인데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하겠다. 사신대로 전환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은 헌재재판관 9명을 구성을 하는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그중에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하니까 333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만약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조기대 대법원장을 많이 쫓아낸다고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대법원장 누군가를 임명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명의 재판관을 정치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조선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조선에 확정제도가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이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된 거, 특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헌법재판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판결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이제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저는 또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면 정치적 영향도 영향이고 저는 부패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만배 사건 50억 클럽 사건 때 건설리 재판관 그때 이제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 때문에 접촉을 했나 안 했나 논란이 됐지만 헌재재판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슈퍼파워가 될 텐데 거기를 가만히 놔둘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발상이 일어날 걸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대법관 지원도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이 정권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대법관 지원 예정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예정도 될 겁니다. 지금 못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프랑스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왜 제도가 중요하냐. 프랑스는 기본 유럽은 다 마찬가지 선진국들은 다 비슷한데 결국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도 절대로 흔들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제도를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헌법인데요. 프랑스 헌법에 보면은 여기 사법권 중에 대통령 사법권의 동의를 보장한다. 대통령 최고 사법관에게 무죄를 받는다. 사법관의 신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판사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사항은 좀 번역이 잘못돼서 인아무비블이라는 게 이거는 부동성, 판사는 부동이다라는 번역이 되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법관 신분을 조직법으로 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 조직법, 법원 조직법이라는 말 있죠. 조직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직법이라는 게 이름만 조직법이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조직법은 프랑스 조직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도 계급이 있거든요. 헌법이 제일 상이고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이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조직법은 헌법보다는 낮지만 법률보다는 상위에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헌법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법관 신분을 조직법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직법이라는 말을 헌법 곳에 넣거든요. 근데 조직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 제46조에 조직법을 개정이나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갖다가 아주 깨알같이 상세히 적어놓습니다. 특별 다수결이 중요한데요. 상원과 하원의 특별 다수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회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전 위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위원 심사를 거쳐야만 이 조직법이 법률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관 부동성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때 사법관에 들어서 한국에 법관 부동성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냐 아니면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냐 그래서 저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니 한국에 법관 부동성 원칙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법관 부동성 원칙이 뭐냐면 판사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승진이나 전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공화국 때 그때는 서울 형사지법, 서울 민사지법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시국사건들에 대해서 영장 기각만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갖다가 정권이 뜻대로 안 할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판사를 갖다 날려버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일체는 못해요. 그런데 이 부동성 원칙을 판사한테만 인정할 거냐 검사한테도 인정할 거냐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판사한테만 인정하고 검사한테 인정을 안 하는데 반대로 이탈리아는 판사, 검사 모두에 대해서 부동성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판사, 검사는 의회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가 목격하다시피 마음에 안 드는 수사, 마음에 안 드는 판결하면 바로 그냥 탄핵한다고 다 날려버린다고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취약한가 이 대목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판사나 검사 잘못할 수 있어요.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판사, 검사의 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거냐 최고사법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사법권 조정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인사와 징계를 한답니다. 이게 프랑스는 1948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만들었고 이탈리아도 1946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나치 정권 때,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그 다음에 파시스트 정권 하에 이탈리아가 그 정권이 법원과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이용한 그 역사적인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사법형의 모델은 프랑스, 이탈리아 외에도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브라질, 칠레 같은 나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나라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헌법 무슨 자문위원회가 했는데 우리나라 이걸 갖다가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이 제도를 계속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소개하기 전까지 이 제도가 안 알려졌었는데 왜냐하면 전부 대부분 독일에서 공부한 분들이 되다 보니까 독일에는 이 제도가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괜찮겠다 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인사뿐만 아니고 징계도 관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최동훈 검찰총장이 포레자가 있냐 없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법무부 감찰 관실에서 감찰한다고 하니까 바로 사표를 내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감찰합니다. 이 감찰 권한이 이 판사는 법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찰을 하되 정치권이 아닌 최고사법평의회라는 독립기구에서 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건데 제가 징계를 제출하는 판사의 인사나 징계에 관해서는 프랑스는 후속적 효력을 갖고 그다음에 검사에 대해서는 공고적 효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판사, 검사 모두 후속적 효력이 있어요. 한마디로 대통령한테 판사, 검사의 인사권이 없고 이 최고사법평의회의 인사권이 있는 겁니다. 징계권은 마찬가지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만 예를 들어도 검찰은 우리나라는 검찰의 독립은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수사를 하는 순간 대통령이 인사권 발동해서 그냥 날려버리고 불을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판사들도 바로 지금 협박을 하니까 바로 재판기를 연기하고 지금 많이 꼬리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사와 징계 제도가 독립되어 있느냐, 독립되어 있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하면 틀림없이 이슈로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이게 구성입니다. 우리는 무슨 위원회 구성하면은 학시가 동망을 갖춘 이런 분들을 몇 분 모시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헌법 개정도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대법원장, 법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위원회가 있어요. 대법원장하고 각 특별 판사회의, 그러니까 고법원장 회의에서 선출된 고법원장 1명, 그다음에 지방법원장 회의에서 선출된 지방법원장 1명. 그 다음에 부장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1명, 평판사 회의에서 선출,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다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꽁세에 됐다라고 국사관, 그 다음 변호사 대표나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 2명씩 재판 진행한 임명 15명을 각 구성을 하고 여기 학식과 동랑을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제가 되게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에서 이런 최고사법평에 도입하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에 이상한 시민단체 추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의 그게 오히려 지금 현재 제도보다 더 개혁이 될 수 있다고 그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혹시 논의가 될 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 다음 여기에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피해자가 억울하고 피해자가 있으면은 이거 최고사법평의 제소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사, 검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소권을 줘가지고 최고사법평에서 전부 다 이걸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전부 다 법무부나 아니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최고사법평의회에 판사와 검사 인사기록 카드를 별도로 하나 보관합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를 임명할 거냐라고 했을 때 법무부가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최고사법평에서 의견을 냅니다. 사전에 의견 조회도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거의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 검사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최고사법평의회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앙지방 검사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명했던 이런 식으로 연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대국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비록 검사의 경우에 공고적 필요밖에 없지만 굉장히 인사가 초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독립이 왜 중요한지 기억하시는 분이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검사가 했던 마니폴리테 수사 좀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는데 마니폴리테라는 게 이태리 말로 깨끗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밀라노 검찰청에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정치부패에 수사했는데 당시에 2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25% 117명을 포함해가지고 6,000명을 조사를 했고요. 4명의 전직 총리는 1,400명을 기소했어요. 검찰 역사상
최고의 정치 부패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2,500만 달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사이다니 크라치 총리가 있었는데 외국으로 망명해버렸고 40년간 되던 유지해오던 기민당, 사이다 공화당 체제가 선당체제가 완전 붕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태리 검찰이 이런 수사가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이탈리아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판사, 검사 모두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승진도 나는 안 해. 나는 다른 검찰청을 못 가. 하면서 인사로 검사를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이태리 검사들이 이 수사를 가지고 이 수사를 성공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인사 제도가 사실상 법원의 독립이나 그 다음에 검찰의 독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의 인사제도 개혁을 얘기를 하지 않고 검찰개혁, 그 다음에 사법개혁을 얘기하는 거는 전부 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프랑스 검찰 중 장르의 나달이라는 분이 있어요. 검찰의 독립이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이 정말 검찰 독립이 왜 중요한지 제일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찰 독립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경찰 독립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도 우리 타치하지 마. 근데 경찰은 검찰하고 다릅니다. 경찰은 무기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찰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기도 갖고 있는 14만 경찰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 독립된다 그랬을 때 그건 군벌입니다. 군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독립돼야 되지만 경찰은 철저히 권력을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사권 조정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노란 걸로 이렇게 해놓은 이게 수사권 조정 이전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경찰이나 검찰이 하면은 검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검사가 판단해서 이렇게 되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어제 조선일보 기사라서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사건이 보시죠. 지금 45만 건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일본보다 엄청나게 늘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경찰이 그 기사를 내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소 고발장이 왔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거 수사 안 할래, 각하할래 이런 권한을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찰이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조차도 이거 제 안 되니까 이거 우리 수사 못합니다고 수리를 안 하는 사례가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황당하잖아요. 내가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가 죄가 된다고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수사도 안 하고 경찰이 이거 제가 안 된다고 수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수사권 조정 이후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모성준 판사라는 분이 서울 고등법원 대전 고등법원 판사 현직에 지금 계신 판사님인데 이분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런 빨대 사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23만 건의 사기가 2020년 34만 건, 사기 피해도 32조에서 40조, 암호화폐 4조, 불법도박 81조, 그 다음에 사기 범죄수 범죄수 20조, 불법 도박도 2조 5천.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범죄자 천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사사법에는 시민이 잠재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찰은 계속 헌법에 있는 검사 연장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한대 만든 형사소송법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구속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경찰의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이 구속 권한이라는 것이 조선 경찰령에 일제시대 조선 경찰령에 사법경찰한테 처음에 14일 구의 권한을 줬다가 이걸 22년에 11도 개정을 했는데 이게 현재 기원입니다. 근데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에 구속기간을
해제하고 경찰 구속기가 없습니다. 열흘 동안 구속 못해요. 그런데 그리고 48시간 체포권만 주는데 우리 경찰은 지금 일제시대 내지는 자유당 시대 사법체제로 돌아간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록부 분리가 지금 문제가 왜 되냐면 이 수사권이라는 거는 소출의 준비적인 차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소 분리는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이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기록부는 완전히 분리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체제로 간 겁니다. 이제 검찰은 힘이 없고 경찰이 힘이 센 나라, 그게 중국이죠. 중국 공안통치 체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경찰이 직접 수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됐으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폐지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준사법기관으로 만들고 대신에 경찰을 포함해가지고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준사법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에는 사법경찰 자격으로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에서는 검찰을 손발 없는 머리, 그 다음에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해갖고 2인 사격 경주처럼 검찰과 경찰을 한 발씩 묶어놓으면 검찰도 폭출할 수 없고 경찰도 폭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수사기관이 연예인 검찰, 경찰 특별수사하고 특검, 상설특검, 특사경, 그 다음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조선이 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이 저렇게 수사기관을 날리겠는데 완전히 이제 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이 대륙법계에서는 수사기관은 많은데 그 수사기관을 경찰이 상위에서 검찰과 사법경찰이라는 관계로 전부 통제하는 체제로 하는 게 대륙법계 방식이고요. 영미법계 방식은 연방범죄, 마약범죄, 불법범죄, 테러 이런 식으로 특정한 범죄를 나눠가지고 일반적인 수사권을 주지 않습니다. 니네들은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하면서 이렇게 제한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 수사기관이 이렇게 난입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경찰의 검사화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진짜 안 아시죠? 지금 우리가 특검의 문제가 되죠. 원래 특검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특검이 거의 툭하면 특검이에요. 요번에 지금 민주당이 검사 변경을 참여해서 내란 특검 포함해가지고 김건희 특검, 대변경 특검에서 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를 한 제도이고, 그 다음에 검찰청법으로 영장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상명하복 제도 같은 촘촘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검사가 권한 나가는 못하도록. 우리가 옛날에 검사의 상명하복 원칙을 마치 검찰 독립을 침해하는 거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만약에 이상한 검사가 죄가 안 되는데 나 지금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고 압수수색을 기업을 털고만 했을 때 그걸 통제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독립은 책임을 같이 가야 된다. 독립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합당한 경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 이 지금 특검 같은 경우 임명 권한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검찰은 무력화되고 이제 앞으로 검사 파견해서 한마디로 특검에 거기 이제 하수인 역할만 이제 검사를 시키는 거고요.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직접 지휘 통제하는 특검 수사가 지금 앞으로 일반화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정부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을 목격을 하지 않을까. 자, 이제 유럽은 어떠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유럽 협의회에 검사가 슈퍼바이즈 하거나 컨덕트, 폴리스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나라가 유럽 협의회 나라 중에 38개국, 46개국 중에 38개국이 검사 지휘를 받아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나머지 8개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 아일랜드 이런 나라예요. 대륙국제 국가를 전부 검사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는 프랑스는 검사 수사 지휘를 촘촘하게 합니다. 수사 특수부터 조별까지 전 단계에 대해서 수선하고요. 심지어는 고등검사장이 관내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매년 1회 근무 평정을 하고
근무평점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법무부 감사관실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감찰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사 지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 지휘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실효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공수처인데요. 원래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 기구로 논의가 됐어요. 홍콩의 영정공서, 싱가포르 참모조사로 이걸 했는데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3월에 법원 개정으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중국의 공무원의 감찰을 국가에 대한 인민검찰을 반부패 수사를 통한 고대 사정국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보셨을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더 무서운 거는 이번 민주당은 슈퍼 공수처를 공약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대폭 확대하겠다. 지금 현재는 검사 20명인데 이걸 갖다가 200명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수처 검사는 군검사 권한도 행사합니다. 그리고 부패범죄와 무관한 직권남, 요즘 전부 직권남용 수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부패수사기구로 만든다 그러고 지금은 정치적 수사기구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정치 권력이 직접 통제하는 정치적 수사기구.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수단이 생긴 겁니다. 정치 권력이. 하나는 특검, 하나는 공수처, 그 다음에 이제 국수본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의 공약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50분이어가지고 슬슬 국방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은 작년에 보도가 된 IND, 스위스에 있는 IND 국가 경쟁력 수인데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20위권대, 지금 28에서 조금 올라가서 22번째라고 하는데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2019년 세계 경제포럼 국가경쟁 13위. 근데 문제는 법체계 효율상 45위, 정부정책의 안정성 76위, 정부 규제 기여활동은 87위, 전부 다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우리가 아무리 경제 살린다 어쩐다 해도 결국 법과 제도가 잘못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제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도, 그 다음에 법무부도, 그 다음에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근데 부패인식 지수인데요.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 청년도 수위가 32라고 그러는데 OECD가 말하는 부패인식 지수 보면 100만 만점에 90점인데 100점 만점이 높을수록 청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63점 수준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한 80점대 내지는 70점대 후반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뭔가 좀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부패범죄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재산 유용죄 같은 것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입법이 된다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제도적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자, 좋은 형사사법 이분이 이제 도미니크 벨레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제가 이제 못하는 2024년이 아니고 2004년입니다. 2004년. 제가 이제 2007년에 대사관을 갔는데 대사관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그 직전에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최대의 개혁을 했어요. 조문을 400개 이상 했는데 그분이 의회 제안연설에서 좋은 형사사법을 그 시대를 반영해야 돼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해야 된다. 피해자를 배려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하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 건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답이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입법 영향 평가가 이게 사실상 문제하는데 이것도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법 하나 만드는데 지금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3만 건이나 몇만 건의 사건이 의안이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법 하나 만드는 거 장난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가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려보고, 또 우리 같은 예를 들면 기능 김영란법이라 기능김영란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해봤는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고치는, 그래서 이 평가는 평가하는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상 전문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공공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다시 이 피드백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유럽은 보면 지금 2002년에 20년이라고 2002년에 효과적 사업을 위한 유럽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럽협의회에 있는 산하기구인데 왜 효과적 사업이라는 말을 썼을까? 결국 사업이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형사법 같으면 범죄를 잘 예방하고 발생된 범죄를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되고 범죄 수위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특히 제가 여기 출장을 여러 번 갔었어요.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피어 리뷰 방식이라고 해서 이 회원들끼리 서로 상호 평가하고 서로 보고하고 그런 것들과 서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의 질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한국에 뭐냐면 Civil and Commercial Litigation Cases First Instance, 그러니까 1심에서 민사하고 상처재판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갖다가 이 각 국가별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변에나 우리가 이제 업적으로 들어가서 효과적 사업을 위한 유럽위원회에 회의할 때마다 우리 이 대법원하고 우리 법무부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건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 결국 법 제도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사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발전했죠.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잘못됐던 그 다음에 낡은 제도와 법을 갖다가 빨리 바꿔가지고 이런 변곡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빨리 풀어주는 거, 이게 결국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뭐 대통령 될 거냐, 누가 뭐 다음에 어떤 자리 갈 거냐 뭐 하면서 누가 뭐 실세를 하더라, 누가 허세를 하더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비자가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일이 많은 시대에서 그래서 일이 적던 시대를 글을 사용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될 책이 아니다. 우리는 한비자 시대보다 지금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정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 거의 모닥이죠.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상 공부하던 시절에 그때 프랑스 동문부에 이게 정책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사고, 인간적인 사고, 현대화된 사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고,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결국 사업의 어떤 나갈 방향, 그 다음에 사업의 목표를 제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그래서도 인용을 많이 하고 결국 우리도 이런 과정을 가야 된다. 너무 안타깝죠. 결국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국민하고 사업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희망의 사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점점 더 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의 문이 깊어지니까 걱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인데요. 2070년대 베네수엘라입니다. 법 제도가 국가의 국면을 좌우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수도 카라카스인데요. 이렇게 멋지고 아주 세련된 첨단 도시가 이 차레스 마크로 대통령 들어오면서 나라가 완전히 조절을 바꿔줬죠. 이거는 정치 체제하고도 문제가 상관이 있지만 결국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죠. 여기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에 이 khomeini 회계 혁명전에 이란 여대생들 사진이에요. 이렇게 멋있고 미니스카트에 이렇게 멋쟁이 여대생들이 구하고 있는데 회계혁명 이후에 지금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누구냐면 차도를 쓰지 않았다고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서 구타를 받아가지고 죽은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위를 할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쁜 여성이 단지 차도를 하나 안 썼다는 걸로 경찰에 끌려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제도가 결국 국가의 운명을 정한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 드볼 대통령인데 드볼 대통령이 이 말을 했어요. 국가는 어제의 유산과 오늘의 이익과 내일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치를 보장하고 정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인도가 없어서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한 시간 반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경쟁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법과 제도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과 제도가 전부 다 정치 영역이고 정부 영역이고 한데 우리는 지금 정치가 너무나 지금 후퇴일로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의 조선 수준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페이스북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선 플러스 그다음에 필리핀 플러스 남미가 합쳐진 이런 정치 모델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건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든 국가는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망성쇠가 있으면 흥하는 데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모두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간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치의 계절이 왔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지만 적어도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신민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 조절을 못해가지고 앞에 서론이 너무 길어서 뒷부분의 사실은 더 중요했는데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변변청원한 준비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